해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 활동이고, 또 개인으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기본권을 제한한다든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만 이제 독일에 있는 뭐 기본권의 실효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는 묶어가지고서 이 방어적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스스로를 갖다가 방어를 해야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나치처럼 민주주의의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그래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방관자적인 입장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인데, 결국 그랬었을 때 굉장히 미묘한 긴장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게 자칫 의도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민주주의를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을 해산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부가 야당을 억압하는, 탄압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면 어떡하냐. 민주주의를 보호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의 통진당에 대한 해산 제소에 대해서도 그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서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제도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될 우려가 전혀 없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도의 출발점은 그렇지 않았다. 예전에 제도의 취지가 그렇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나치 때문에 생겨난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제1공화국 말기에 진보당,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에 대해 가지고서 행정처분으로, 당시 이제 내무부였습니다. 내무부의 행정처분을 해산시켜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가 되고 결국 법원은 이제 최종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거는 뭐 당시 논란이 됐던 것이 이 진보당이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갖다가 추구했었다. 그게 해산 사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걸 해산 사유로 보기는 곤란하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해산을 취소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조봉암은 간접 혐의로 사형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진보당은 와해돼 버렸었는데, 그 일 이후에 제2공화국, 4.19 혁명으로 이제 수립된 제2공화국에서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정당 해산은 이렇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건 조금 더 아예 못한다는 그것도 곤란하지만 그 함부로 하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쓰는 건 곤란하니까 헌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하자라고 해서 보다 보니까 아, 독일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자. 라고 해가지고서 제2공화국 제13조에서 처음 도입이 됐었던 겁니다. 이제 이걸 모르고서 처음부터 뭐 독일과는 다르다 내지는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제도 자체가 정당의 억압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가지고서 이와 같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해산될 수 있고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우려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씩 오해가 있는 것이 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엇이며 이 목적이나 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어떤 경우에 이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목적이나 활동입니다. 그 얘기는 목적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도 되고 활동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도 해산될 수 있다. 요건 갖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이나 활동보다 오히려 민주적 기본 질서가 도대체 뭐길래 이쪽이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걸 독일에서 이제 다른 말로 이 국가 공동체의 근본 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본 가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나치당 같은 경우는 다수결에 의해서 국민 다수의 지지에 의해서 집권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느냐? 그럼 다수라면은 어떤
일시적인 흥부 상태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지고서 정말 자기 나라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심지어는 인류에게 대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결정 다수니까 해도 무방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이제 반성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힘을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다수결을 한다고 해서 이 다수결에 전제와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컨대 다수결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또 수학 문제를 1 더하기 1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2인데 우리는 이제 그건 그때그때 3도 되고 4도 된다.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데 이걸 다수결로 뒤집어 버리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수라 해서 항상 옳은 거 아니다. 어떤 전문적인 그런 판단이 요구되는데, 예컨대 전문의의 어떤 심사소견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지나가던 사람들 한 10명 모여가지고 이 사람 맹장인지 아닌지 우리끼리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가장 모든 인류의 수백 수천 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올바른 것으로 검증된, 이걸 이제 역사적 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다수에 의해서 확인된 근본적인 가치, 이거는 현재의 다수라 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것,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가장 먼저 얘기된 건 인권입니다. 결국 인권을 무시하는, 인간이면서 스스로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걸 갖다가 다수라 해서, 예컨대 우리 국민의 다수가 자 우리끼리 잘 살기 위해 가지고서 특정 지역을, 그것이 이제 뭐 제주도가 됐건 영남이 됐건 호남이 됐건 저쪽 사람들 아예 전부 다 없애버리자.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했다. 저쪽만 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치 시절에 유태인 전부 다 없애버리고, 아 그러면 다들 뭐 가진 돈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 내가 가지면 내가 더 잘 살겠네. 궁핍한 시대에 그건 사실 굉장히 큰 유혹이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수라 해서 소수를 그런 식으로 억압하는,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인권에 더해서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한 시스템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